이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똘똘한 한 채 있죠. 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아직은 여력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뭔가 아쉬워. 갈아타고 싶어. 이런 것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0에서 이제 1로 가시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1주택이라 다 1주택이라고 하지만 네네네. 제로에서 그냥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산 한 채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 한 채냐. 아니면 여기서 똘똘한 한 채에서 내가 똘똘한 두 채로 가기 위한 지금 1주택자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게 실제 들어가 보면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야 돼요. 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0에서 이제 1로 가시려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세금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거든요. 네. 뭐 한 가지 한다면은 이건 뭐 자금 출처 조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규제지역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규제지역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써야 돼요. 네. 그리고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6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써야 되고.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산 집이 1인데 네. 이건 1-라고 해볼까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녀석 1-가 보이는 거예요. 갈아타고 싶잖아요. 네. 자, 근데 뭐 모으는 월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규제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리고 양도세 폭탄만 한다고 그러고 무섭잖아요. 무섭죠.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아버리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돼요. 자, 일단 제가 주의사항 하나가 뭐냐면 이 조문은 방금 보셨겠지만 본다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문에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어설프게 해석하면 위험해요. 자, 잘 봐요. 제가 1주택인데 1번 주택을 샀어요. 네. 1번 주택. 1번 주택을 사고 내가 이거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네. 갈아타기. 그리고 내가 2번을 사버려요. 네. 샀어요. 이거. 자, 2번을 사는 순간 1번 주택이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이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2주택이니까 양도세 보통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조문에 의하면 3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번을 사고 나서 3년이 되기 전에 1번을 그냥 팔아요.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네. 그럼 뭐 시간 많잖아요. 네. 뭐 조정에서 조정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비과세 할 때는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비과세 아니거든요. 일반 세율이라고. 일반 세율이라고 해요. 네.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네네네. 지금 중과가 얼마가 되죠? 중과가 들어가면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못 받고 그러니까 양도세 과표가 올라가 버려요. 네. 그리고 거기에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20% 또는 30%가 붙어버려요. 네. 그럼 2주택 중과 들어가면 20%니까 맥스 65가 들어가잖아요. 지방세 붙으면 70%가 넘어요. 70% 세율. 우리가 듣던 그 세율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기사 같은 데서 뭐 70%에서 80%의 최고 세율 어쩌고. 물론 이제 뭐 양도 차익이 10억이 넘어야 되는데 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면 그렇죠. 그냥 일반 세율로 된다. 네. 소득세율이랑 똑같은 거죠, 일반 세율은. 그렇죠. 6에서 45. 네. 그리고 거주할 필요도 없고 대신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기본 보유 2년. 네. 왜냐하면 이제 단기 매도를 하면 이제 그 경우는 양도세가 60% 70%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2년. 어쨌거나 2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1번을 샀어요. 네. 그래도 이제 나름 공부해서 새끼고 사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좀 약간 보이는 거죠. 조금 더 보이는 시야가. 그러고 나서 돈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2번 주택을 사면서 세를 끼고 사죠.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3년 안에 1번 주택을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냥 기본 세율 들어가 2년 이상만 되면. 그죠. 1번도 산지 2년이 지났어야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서 1번 팔고 2번 하나 가지고 있죠. 여전히 1주택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죠. 부동산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중간에 좀 소득도 늘어났을 거고 또 알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대출도 풀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본업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돈을 모아요. 뭐 주식으로 하시든 코인으로 하시든 그리고 또 정책 보시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옆에 있는 3번이 괜찮은 것 같아. 또 3번 사요.
그리고 3년 안에만 2번 팔면 돼요. 네. 얘는 최소 2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보유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갈아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 팔고 요즘 말로 사팔사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면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10번까지 갔다고 합시다. 네. 10번까지 갔다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외곽에서 점점 안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이사하면 좀 힘들잖아요. 네. 저도 이사 자주 해서 힘들었거든요. 네네. 자기는 그냥 임차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머지 그거를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10번까지 갔어요. 네. 꽤 괜찮은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거 조문을 하나만 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중심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 1주택의 경우 네네. 일시적 2주택은 2년 보유만 하고 3년 이내에 팔면 계속 일반세율인 거예요? 네. 내가 두 개 동시에 산 다음에 네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루 텀으로 사도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종전주택은 최소 2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텀이 있는 게 좋지만 꼭 1년을 벌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 종전주택으로 할 것을 내가 계속 갖고 있고 얘를 그냥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 그러니까. 네. 먼저 산 거 1번. 종전주택은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2년. 2년. 두 개 동시에 시작해서 두 개 다 2년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그러고 나서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팔고. 그렇죠. 그럼 종전주택이랄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똑같으면.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간다면 하루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 그랬잖아요. 네. 그 하루 차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차이면 되죠. 하루 차이만 있어도? 네네. 상관없죠. 그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보자면. 그렇죠. 네, 물론 하나 사고 좀 기다렸다 두 번째 거 사면 되지만.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면 하루만 차이 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종전주택을 내가 2년 일단 일반과세 받으려면 2년 그렇죠. 보유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 조항이랑 상관없이. 네네네. 원래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년을 보유했고. 네. 그 다음에 거를 2번 사고 나서 사서 얘도 같이 그럼 2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팔았어. 네네네.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는 중과가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다음 내가 또 샀어. 네. 그다음에 얘는 2년 됐으니까 네. 얘 팔았어. 그렇죠. 그럼 얘도 일반세율이에요? 그렇죠. 3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팔고 그 다음 날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반세율이라는 네. 거예요. 그럼 내가 두 개나 샀다가 두 개 팔았는데 네네. 하루 텀으로 네. 2년 지나고 네. 둘 다 일반세율이에요? 둘 다 일반세율 가능하죠. 다만 이제 합산이 되겠죠. 같은 연도에 팔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 다음 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반세율도 네. 그 양도 차익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나오니까. 그렇죠. 두 개가 합산되면은 오히려 쓸데없는 세금을 더 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제 0에서 1로 가셨을 때는 문제가 없고 이제 1에서 1 이렇게 좀 더 좋은 점으로 갈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일시적유택 비과세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요건도 까다롭고.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3년 내에 팔아서 중과 배제 받는 거. 물론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비조정은 어차피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나는 내 본업에 집중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취득할 때도 일반세율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다음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내가 두 번째 산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취득세가 1년 안에 기존에 1년 안에 안 팔면 8%가 나와요. 1년 안에 팔아야 되는구나. 취득하고. 네네네. 기존이 조정이면은. 자, 그러면 기존이 조정해서 내가 2번을 샀는데 3년 안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또 1년 안에 팔아야지 취득세까지 피할 수 있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텀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극단적으로 사도 되지만 취득세까지 늘리라는 거예요.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3년 안에 팔면서 동시에 1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기존 주택은 두 번째 산 신규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고 종전 주택은 일반과세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내 본업에 집중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일하고 얘는 얘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하신 분이 있어요. 독한 분들. 나는 몸테크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싱글이다. 뭐 혼자 내가 거주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실거주까지 하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이게 교차 매수예요. 자, 보면은 1번을 조정 19년 9월 달에 사는 거죠.
2번을 사는데 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후에 사라. 2020년 10월 넉넉 잡아서 1년 10개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비조정을 사라. 네. 그래서 교차해요.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두 개의 주택 중에서 비조정이 하나라도 끼워버리면은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그냥 3년으로 계속 가요. 우리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할 때 뭐 2년, 1년 줄어들잖아요. 네. 그건 조정에서 조정 갈 때만 그래요. 1이라고. 예. 예, 그거는 조정에서 조정 갈 때만 그래요. 얘는 조정에서 비조정이잖아요. 네. 3년이에요. 근데 이거 실거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실거주 1번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1번 실거주. 조정에 있는 거를 실거주를 했어. 그렇죠. 내 직장이 예를 들어서 마포라고 해볼게요. 여기 마포니까. 네. 마포에 있는 거 내가 실거주하면서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비조정 지역 어디였죠? 뭐 제주, 지방을 삽시다. 강릉 뭐 이런 네. 데를 하나 샀어요. 네네. 여기 비조정이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샀는데 그러면은 1번을 2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네. 그렇죠? 네. 내가 여기 살면서 보유를 2년을 하니까 2년 보유에 2년 거주가 갖춰지죠. 그렇죠. 그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23년 10월 안에 팔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번을 비과세를 받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3번 조정을 하나 또 사요. 이걸 살 때는 중과가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중과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걸 좀 늘리면은 중과를 피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네. 설령 8% 맞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8% 내는 것도 너무 네, 겁낼 네.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조정을 하나 샀어. 네. 그럼 이제 또 비조정, 조정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2번이 비조정이니까 거주할 필요 있어 없어요? 거주 안 해도 비과세구나. 비과세잖아요. 비조정 지역은 네.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잖아요.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가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비조정이고 3번이 조정이니까 네. 중간에 비조정 끼우니까 또 3년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24년 11월까지 2번을 얘 팔면 팔았으니까 나 1주택이잖아.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강릉 거만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나 이거 팔면. 네. 그럼 그거죠. 그리고 얘는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기존 주택이 됐으니까. 네. 그럼 조정에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2번까지 비과세를 받았죠. 네. 22년 12월까지. 네, 비과세죠. 그럼 3번 조정을 갖고 있죠. 조정 하나 갖고 있죠. 참, 그럼 그 다음에 뭘 사야 돼요? 비조정을 사야지. 비조정 사야죠. 비조정은 취득세도 안 받아. 그렇죠. 기본 세율이죠. 그죠. 1에서 3%.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3번 취득일이 21년 11월이잖아요. 네. 4번은 22년 12월. 네. 1년 텀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1번 팔고. 네. 그다음에 3번 팔고. 네. 1번 팔고 2번 비과세 받고 3번부터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새끼고 사고 네. 그다음에 일반세율 받으면서 이렇게 가서 그렇죠. 압구정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네. 똑같은 1주택자라도 다르다니까요. 내가 1주택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뭐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의 1주택을 샀어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좀 중심지로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그거를 좀 이제 잘 가꿀 수 있는 거죠. 네. 뭐 좋은 의미에서 중심지로 갔는데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계좌에 돈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야, 그러면 똘똘한 두 채는 할 수 없을까?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똘똘한 두 채를 간다. 네네네. 지금도 사실상 두 채잖아요. 근데. 이제 다 팔고 10번 이제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10번 하나까지만 왔다. 네네. 자, 강남이라고 하자고. 중심지라고. 아리팍 하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원베일리라고 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 욕심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은 물론 이제 다 좋은 곳인데 네. 아리팍에서 지내면서 너무 좋은데 옆에 원베일리 공사하고 있고 이제 반포 주공도 이제 들어서고 하니까 야, 나도 저기 새 아파트, 물론 새 아파트긴 한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차도 계속 바꾸고 싶은 것처럼. 네. 자, 그런 경우에 그냥 가능한 방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이제 입주권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도 안 되고 그러긴 한데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1주택 있는 상태에서 1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주권으로 먼저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 입주권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그래갖고 분양권도 똑같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보세요. A주택을 가지고 있죠. 네. 이미 똘똘한 한 채예요. 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네. 똘똘하게 될 녀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이제 좀 뭐 전매 가능하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피입주권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에서 조정이지만 비록 지역 상관없이 그냥 3년 안에 저 A를 그냥 팔아버리면 얘는 비과세가 돼버려요. 잠깐만요. 제가 A 주택을 갖고 있고 네네. B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 후에 B 입주권을 했는데 네네. 3년 이내에 네. A 주택을 팔았다. 네. 뭐 물론 이제 거주는 해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 네. 네. 그러면 얘는 그냥 비과세가 돼버려요. 되게 심플해요. 뭐 B 입주권에 전입해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B 입주권은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입주권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 살아. 그러니까요. 맨 땅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저게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매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똘똘한 한 채 저거를 비과세를 받고 나중에 똘똘한 한 채가 될 거잖아요. B 입주권이. 저기에 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똘똘한 한 채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권을 샀어요. 네. 그죠? 네. 아니면은 입주권 직전에 사서 입주권이 됐어, 얘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입주권을 사야 돼. 입주권 사야 돼요. 입주권 상태에서 사야 되는구나. 네. 주택으로 사버리면은 이제 주택이니까 일시적 유택 비과세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조정에서 조정이니까 1년밖에 텀이 안 생기잖아요. 전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을 사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예 3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 조정 가는데. 네네네. 내가 이게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네네네. 주택을 또 샀어. 근데 이 주택이 관처 전이에요. 네네네.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관처가 났어. 네. 그리고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입주권 비과세는 입주권을 샀을 때만 입주권 소득세법에 있는 그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걔만 돼요. 걔만. 네. 걔만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1주택인 경우에 1주택이 헐어져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 사람은 1주택자예요? 입주권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내가 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경우에 원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비과세 받는 그거는 기준은 그냥 똑같아요. 2년 이상 보유 그냥 2년 이상 거주하면 그냥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입주권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세무사님들도 많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쉬운 것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주택 내가 똘똘한 하나가 있는데 얘를 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조정지역 또 살려니까 조정이니까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전입까지 하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샀다. 시간이 3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아리팍 원베일리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아니라 그냥 중간 입지 그리고 어차피 나는 돈 모아서 나중에 강남으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 내가 그냥 중간 미들급 하나 A주택 가지고 있어요. B 입주권 수도권 안 되잖아요. 지방거 사버리는 거예요. 지방거 사버려가지고 A 비과세 받죠. 3년 안에 팔면 그리고 나중에 B 입주권 나중에 지방 돼가지고 됐는데 혹시라도 걔가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뭉쳐가지고 새끼고 나중에 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B를 집 비조정해서 하면은 입주권을 안 사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꼭 입주권을 사야 되나? 이제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뭐 투자 가치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돈 넣고 내가 좀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얘 그동안 놔뒀을 때 투자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문을 활용해도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이 그림에서 저 입주권이 아니라 그냥 분양권으로 바꿔도 똑같이 들어가요. 자, 내가 서울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저 가지고 있어요. 자, B 분양권을 사는데 분양권을 샀어요. 서울은 분양권은 전매가 안 되잖아요. 전매가 안 돼요. 자, 지방에 되는 일부 전매가 되는 분양권이 만약에 내가 샀다. 그럼 서울에 있는 걸 그냥 비과세 받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생겨 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B 분양권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입주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냥 또 비과세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한 채를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이 똘똘한 한 채를 그때는 비과세 안 되죠.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올라갈 것만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거는 약간 좀 정체되거나 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 있고. 근데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만약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면 외곽에 있는 거는 좀 일부 정리하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저거 내가 비과세를 받고 좀 시간을 벌고 싶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3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분들은 이 방법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넣어버리면 돼요. 네. 분양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실거주를 안 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실거주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1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해서 3년 안에 팔면 중과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데 또 분양권 중과 판단할 때는 얘가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분양권이. 걔는 중과 들어갈 거예요. 그 기존의 종전주택. 종전주택 중과 들어간다. 네네네. 주택 분양권은 종전주택을 팔아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되죠. 내가 거주 요건을 해가지고 비과세를 했다면은 분양권을 사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주택을 사버려야죠. 주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팔아버려야죠. 그럼 예를 들어 분양권을 샀는데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좀 해석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렵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1주택이면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네. 아니 근데 이게 뭐 물론 복잡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거를 다 정리하고 싶어도 합산과세가 들어가 버리니까 세율이 엄청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을 빨리 쓰고 싶어요.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하고 이 방법으로 가게 쓰고 되면 싶어요. 그 방법 저는 이 방법 쓰면은 굉장히 전 할 게 많거든요. 자유로워지니까. 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경기도에 한 시가 8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 집도. 근데 이제 여기에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없어요. 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8억짜리 집에 대출 없이.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갚으니까 좋은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제 입장에서. 그게 이제 한 1년 딱 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야, 여기 이걸 그냥 비과세를 빨리 받고 경기도 요 중심지로 좀 가면 좋겠다. 아니면 어차피 이사 못 가면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사를 못 가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 새끼고 사두는 게 어떠냐, 강남 쪽에. 아예 제가 단지를 찍어줬어요. 그게 딱 갭이 한 7억 8억 정도였거든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반포가 이주 수요가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반포에는 단지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작년 2021년 보면은. 그래서 아예 거기를 세를 끼고 살아. 내가 해보니까 보유세가 종부세가 한 200만 원? 안 나오더라. 연에 200만 원. 연에 200만 원. 야, 이 정도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너희 부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단지가 갭은 좀 더 벌어졌고 뭐 최근에 20평대가 30억을 찍었다는 그 단지가 거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내가 똑같은 1주택자인데 그냥 내 자가주택에서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리스크에서 해칭을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나중을 본다면 나는 그냥 비록 임차로 살고 있지만 그런 걸 하나 좀 사두면 이게 에셋 파킹이라고 하잖아요. 내 돈을 거기다 좀 묻어두는 성격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덜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쉽죠. 맞아. 그래서 1주택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내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노력했을 때 약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목표를 약간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1주택 1입주권 전략. 우리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건데 좀 어려워요. 아까 위에 그림 먼저 한번 봐보시겠어요? 내가 입주권을 사고 3년 안에 팔아서 A주택을 이제 비과세 요건 뭐 거주했거나 그런 거 갖추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들 있죠. A를 팔기 아까운데 좀 더 가져가면은 3년 더 넘어서 가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B 입주권은 어차피 신축이니까 얘도 더 갈 거고. 그래서 좀 이 입주권 입주되는 걸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관련 조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복잡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입주권을 사고 나서 네. 3년이 지나서 준공이 돼야 돼요. 3년이 지나서. 네. 근데 뭐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3년 넘어서 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자, 3년 넘어서 준공이 됐다. 그러면 저 파란색 집으로 입주권이 준공이 되기 전에 네. 혹은 2년 안에 네. 기존 집을 팔아요. 저 갈색 집. 네. 자, 그럼 나는 살 데가 없잖아요. 살 데가 없죠. 당연히 저 파란색 집 들어가야 되죠. 네. 저 파란색 집으로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버려요. 2년 안에 전입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저 갈색 집은 비과세가 돼요. 아니 A주택을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이 있는데 내가 입주권을 샀어요. 네네. 그렇죠. 네. 입주권을 샀는데 이 입주권이 아직 집이 안 됐어. 그렇죠. 3년 넘어서. 네. 그럼 A주택은 언제 판다는 거예요? 저 입주권이 파란색 집으로 바뀔 때.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아, 바뀔 때까지 안 팔다가.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돼요. 안 팔다가 네. 아무 그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한 5년이 걸렸다. 네. 3년 넘어서. 10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안 팔아도 돼요? 그랬을 때 A가 올라가리라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A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중심지에 있어야죠. 네. 그래서 똘똘한 두채 전략인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A 집을 네. 계속 안 팔아도 되네요. 상관없죠. 입주권인 경우에는 B 입주권이 3년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B 입주권이 3년 넘어. 그렇죠. 그 앞에서도. 근데 그 앞에서는 3년이라고 정해져 있죠. 네. 이 경우에는 경우가 좀 다른 거예요. B 입주권을 샀는데 B 입주권이 한 달 있다가 만약에 다시 집이 됐다고 해도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경우에도 입주권이 네. 3년 안에 이렇게 좀 된다 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네. 좀 먼저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 그냥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겠다. 그분들이 이 방법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는 1년 후에 취득하라 그랬죠. 네. 1년 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1년 텀 하라는 말이 없어요. 얘는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네. 미안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해도 분양권도 돼요. 이렇게 돼요? 분양권도 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한 거예요. 분양권이 네. 진짜 좋죠. 분양권이 돼요. 그런데 분양권은 조금 뭐가 힘드냐면 네. 분양권을 내가 지금 취득을 했는데 그럼 전매잖아요. 전매가 되는 거는 보통 비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규제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3년 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분양권은. 근데 입주권도 네. 관처 이후에 매매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수도권은 정말 거의 없고 네. 저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은 좋기는 한데 네. 지금 현재 써먹기에는 좀 힘들고 이 방법을 분양권하고 좀 응용하면 어떠냐. 입주권하고 네. 오히려 입주권보다는 분양권하고 응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똘똘한 한 채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보다는 중간에 가려고 하는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이 차라리 지방 분양권 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